안녕하세요. 문학평론가 함동균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전을 공부하고 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대학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교양 과목 수업 듣는데 할애했지만 왜 삶에 대한 통찰력은 더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지식으로서 인문학이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과 실천하는 힘을 함께 내재한 인문정신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인문정신은 인문학을 물건처럼 소유하는 교양의 목록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통찰력과 가치지향성이 개입된 생각훈련입니다. 인문정신을 갖게 되면 우리 생활이 어떤 방식으로 디자인되어 있는지가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일상, 문화, 문명의 무의식을 주변의 평범한 사물을 통해 해석해보고 직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생활 속에서 인문적 사회 능력을 훈련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사물에서 철학적 의미를 찾는 것, 익숙하지 않은 일이죠. 이는 사물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 분석, 철학적 이론 토대와 문학적 감성을 결합해서 낡은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을 찾기보다는 질문 자체를 바꿔서 종합적 생각의 힘을 키우는 새로운 유형의 인문학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도시인이라면 이 사물은 거의 늘 여러분의 생활 반경 내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물의 존재를 비로소 인식하게 되는 건 10중8구 어둠이 찾아온 다음일 것입니다. 이 사물은 어둠과 반대 속성인 빛을 품고 있지만 어둠에서만 나타나는 빛이라는 역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로등입니다. 지금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낮에 여러분은 익숙한 길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물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냐고 묻는다면 즉시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밤의 길거리를 다시 떠올려 보죠. 사물의 존재감은 여러분이 움직이는 밤거리 동선 어느 쯤에서 또렷해집니다. 가로등은 여러분이 지나는 어떤 어둠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 줌의 빛이라도 반드시 필요한 그 순간, 가장 절박한 바로 거기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인적이 끊긴 어둠 속에서 섬뜩한 느낌으로 혼자 걷던 골목길,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없는 낯설고 컴컴한 타지를 운전하고 있을 때, 그제야 우리는 이 작은 빛이 소중한 친구이자 보호자로서 먼 바다를 건너는 항해사의 등대와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다시 가로등을 생각해 볼까요?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가로등의 빛이란 미미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방을 덮고 있는 밤의 공간적 넓이와 시간적 깊이, 즉 어둠의 총량에 비한다면 이 한 줌의 빛을 과연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겨우 빛나는 반딧불처럼 이 사물의 빛을 다른 무언가를 비추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로등의 역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빛은 신락 같은 희망의 가능성으로 오히려 어둠 속에서 자기 존재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어둠 속을 걷거나 달리거나 할 때 멀리 있는 가로등을 보며 안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사물, 가로등에서 나오는 빛은 어둠의 전체와 비교할 때 비추는 빛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가로등은 우리에게 거꾸로 말합니다. 어둠 속에 나타난 빛의 진정한 힘은 어둠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가로등의 역할은 빛이 사방의 어둠 속에서도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예감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쓴 국가라는 책에는 어둠 속 동굴에 갇힌 죄수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이들이 어둠의 공간을 유일한 세계로 알며 살던 중에 단 한 명의 죄수만이 천신만고 끝에 밖으로 기어나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죄수의 호기심과 용기를 자극하는 데에는 전면적인 어둠의 틈새로 새어 들어오던 머리칼 같은 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빛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의 확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로등의 힘. 가로등의 희망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미미한 빛이 어둠에서 단지 밝혀져 있다는 사실, 그것뿐일까요? 희망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것은 빛의 양이 아니라 사실은 빛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로등의 형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은 가늘고 긴 몸통에 빛이 발산되는 머리가 밑으로 구부러진 형상을 하고 있죠. 즉 가장 전형적인 가로등은 빛이 얼굴을 한 어떤 존재가 마치 땅을 위에서 아래로 굽어보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굽어보는 얼굴의 빛은 아래로, 그러니까 낮은 자리로 발산되고 가능한 제 주위를 평등하고 넓게 비추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리는 희망을 필요로 하는 삶의 절박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로등의 희망, 가로등의 힘은 그것이 발산하는 빛이 낮은 자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2013년 시사주간지 타임의 커버를 장식했던 교황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세족식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가톨릭에서 예수의 체험 만찬을 기념해서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사자들에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세족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상 처음으로 사제가 아니라 12명의 아이를 선택해서 발을 닦아주고 거기에 입맞춤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 있는 인간, 즉 소녀는 죄소자였고 거기에는 여자아이와 이슬람 교도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이, 여자, 이슬람 교도. 전과자는 오늘날 문명세계의 가장 힘없는 존재들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식에서 교황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 그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해서 그 자리를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제자들이 발을 닦아줬을까요? 발이 신체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황 중 예수의 세족식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지상에 신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다면 어떤 방식일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에서 가로등을 봅니다. 언뜻 거기에서 신의 실루엣을 본 듯도 합니다. 아마 그 방식이 생활 속에서라면 가로등 같은 사물의 존재 형태가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밤길을 비출 가로등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